병원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 젖은 편지 한 장. 그 안엔 아내가 죽기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적혀 있었다. 나 없이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젊은 아빠. 그리고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의 눈물. 이 편지를 읽은 순간 그는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과연 한 사람의 마지막 편지가 남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비극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함께 들어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의 늦가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회색빛 하늘이 도시 전체를 덮고 바람은 매캐한 먼지를 실어 나르며 길가의 은행잎을 무심히 흔들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흐린 오후의 공기 속에서 강도윤은 아내 민서진의 손을 꼭 잡고 병원 입구에 섰다. 병원은 오래된 5층 건물로 간판에 글씨는 발에 있었고 유리문은 수십 년간의 손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늘 그렇듯 서진의 진료카드를 접수하고 그녀를 안내해 3층 산부인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은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초음파 사진 하나에 시선이 멈췄다. 아마도 누군가가 사진을 잃어버렸거나 일부러 남긴 것일지도 몰랐다. 사진 속 작고 희미한 생명의 형체가 불쑥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떼어내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요즘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그저 손끝으로 도윤의 소매를 잡은 채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서진의 차트를 보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몸이 많이 부어있고 조산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 무리하지 말고 쉬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묵묵히 들었고 도윤은 그 옆에서 메모를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기억해두려 애썼다.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어쩐지 낯설고 피곤해 보였다. 서진은 늘 하던 것처럼 도윤의 팔에 가볍게 기대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잘 견디고 있지요.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다정하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겨우 떨릴 뿐 눈가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병원 건물을 나서자 바람이 더 매서워져 있었고 도윤은 본능적으로 서진의 목덜미에 자신의 머플러를 감아주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가늘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힘이 없었다. 둘은 천천히 언덕 아래 골목으로 걸어 내려갔다. 산부인과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20분 남짓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길고 무거운 걸음이었다. 길가의 작은 빵집 앞을 지날 때 서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의 계피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거 예전에 엄마가 사줬던 거랑 닮았어요. 도윤은 서진의 말에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조그만 종이봉투에 계피롤 하나를 담아 나왔다. 봉투를 건네받은 서진은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만 떨릴 뿐이었다. 계피향은 고요하게 퍼졌고 그 향기는 도윤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낡은 현관에는 결혼 후 처음 이사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었고 프레임은 시간이 흐르며 약간 비틀어져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밝았으며 눈빛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윤은 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우리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현관에 들어서며 자신의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양말을 벗었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은 그녀의 발등에 오래된 멍자국에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랍 속에서 연고를 꺼내와 조심스럽게 발등에 발랐다. 서진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나 아직 엄마가 되기엔 부족한가? 봐요. 도윤은 그 말에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위로였는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밤 도윤은 서진이 잠들기 전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의 품에 안겨 들숨과 날숨을 반복했고, 도윤은 그녀의 등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심장 소리를 애써 기억하려 했다. 그날 밤의 조용한 숨결은 어쩌면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집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오래된 2층 주택이었다. 골목 끝에 자리한 그 집은 벽돌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엔 담쟁이 넝쿨이 엉겨붙어 있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을 달리했다. 현관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마루는 조금만 걸어도 삐걱삐걱 울었다. 하지만 그 집은 도윤과 서진이 결혼 후 처음 함께 만든 공간이었고, 낡았지만 따뜻한 숨결이 스며있는 곳이었다. 신혼 초기에 둘은 벽지를 함께 고르고 커튼색을 고르고 주말이면 인근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와 밥상을 함께 차렸다. 그러다 보면 웃음이 터졌고 때론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 화해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 기억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집이었다. 서진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조용히 침대에 몸을 눕혔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도윤은 그런 서진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옆엔 며칠 전 사두었던 고구마가 남아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고구마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작은 냄비 안에서 고구마가 부드럽게 익어가는 동안 주방 가득 달콤한 향이 퍼졌고, 도윤은 그 향을 들고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서진은 그 사이 잠이 들었는지 고요한 숨결로 이불을 감싸고 있었고, 도윤은 그녀를 깨우지 않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공기를 들여보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감싸 안았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서진이 임신한 후 모아두었던 아기 용품들을 꺼내어 정리했다. 작은 털모자 손싸개 그리고 작고 부드러운 양말들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접어 아기 침대 옆 바구니에 담았다. 그 물건들을 손에 줄 때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고, 도윤의 마음 한구석은 저릿하게 저며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털모자를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 향을 맡았다. 따뜻한 울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아기 태어나면 바로 씌워주려고 했는데. 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서진이 베개를 부여잡은 채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아 털모자를 그녀의 손에 건넸다. 서진은 모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더니 말했다. 혹시라도 못 쓰게 되면 이거라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그는 어쩌면 서진이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내의 옆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나른한 얼굴로 일어났다. 도윤은 출근하지 않고 하루 더 집에 있기로 했다. 그는 상사의 전화를 받아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도 상사는 별말 없이 며칠 쉬라고 했다. 오전엔 둘이 함께 따뜻한 차를 마셨고, 서진은 마루 한켠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도윤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 보이길 바라며 작은 스툴에 무릎 담요를 펴고 음악을 틀어두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은 집안을 채우며 잠시나마 두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그러던 중 서진은 자신이 몇 달 전부터 써두었던 일기장을 꺼내왔다. 그것은 태아에게 쓰는 편지처럼 매일매일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일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오늘은 아빠랑 병원에 다녀왔어.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단다. 그 소리는 아주 작고 빠르게 뛰었어. 아빠는 네가 정말 신기하대. 그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도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으면 얼마나 따뜻한 아이가 될까요? 서진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을 닮아야죠. 말이 없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
그날 하루는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다 해질 무렵 서진은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고 도윤은 그녀의 팔짱을 끼고 집 앞 골목을 함께 걸었다.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녁거리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마치 그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처럼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나 이 집 좋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울고 제일 많이 웃었던 곳.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의 시간들이 여기 다 쌓여 있으니까. 서진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다. 여기서 아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오래도록. 그 말이 그날 밤의 마지막 대화였다. 도윤은 밤새도록 서진의 숨결을 느끼며 잠 못 이루었고 창밖에서는 낙엽이 조용히 지붕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제발 우리 아이 무사히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어둠 속에서 그가 하늘에 올린 유일한 기도였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바깥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집안에는 정막이 깊어졌다. 도윤은 하루 종일 서진 곁에 붙어 있었고 서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늦은 밤이 되어 서진은 도윤에게 오늘은 일찍 자자며 조용히 말했다. 도윤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후 불을 끄고 천천히 옆에 누웠다. 창밖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기압이 내려가며 공기엔 눅눅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윤은 서진의 손등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나직이 말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뎠어. 고마워. 서진은 대답 대신 도윤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새벽 2시가 막 넘은 시각. 도윤은 갑작스러운 몸짓에 눈을 떴다. 서진이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숨을 고르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눈가엔 고통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윤은 당황해하며 그녀를 붙들고 물었다. 어디가 아파? 갑자기 왜 이래? 서진은 답하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었고 몸을 떨고 있었다. 도윤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 응급실 번호를 찾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당직 의료진이 없는 시간인지 아니면 회선 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초조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곧장 겉옷을 껴입고 서랍 속 상비약을 꺼냈지만 대부분은 만료되었거나 쓸 수 없는 것뿐이었다. 서진은 점점 더 아파 보였고 도윤은 망설임 끝에 근처 약국으로 달려나가기로 결심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도윤이 신발을 신을 때였다.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슬리퍼를 신은 도윤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비는 순식간에 퍼붓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옷깃을 뚫고 스며들었다. 그는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뛰어 약국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약국 앞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간혹 비상등이 켜진 병원도 있었지만 입구는 잠겨 있었고 응급실은 그 시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다시 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서진은 이불을 껴안고 온몸을 웅크린 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다. 도윤은 물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병원 다시 가보자. 택시 타고 당장 가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그녀를 부축해 문 밖으로 나섰다. 다시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도로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다. 서진은 도윤의 팔에 몸을 맡긴 채 숨을 내쉬었고 도윤은 그녀를 안아들고 비를 맞으며 언덕 아래 큰 길 쪽으로 향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딘가로 달려가는 외로운 그림자처럼 어두운 골목에 젖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택시를 탄 두 사람은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진은 거의 말을 잇지 못했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병원은 역시나 조용했고 희미한 형광등 아래 간호사가 나와 상황을 묻자 도윤은 숨가쁘게 설명했다. 곧바로 서진은 휠체어에 태워졌고 진료실로 옮겨졌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비에 젖은 슬리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온몸이 떨렸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텅 빈 듯 어지러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료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다. 아이는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산모도 상태가 위중합니다. 바로 입원시키겠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일어선 그는 병실로 옮겨진 서진의 곁으로 향했다. 서진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손등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고인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도윤은 그녀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병원에 왔으니까 당신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 복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벽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병실 안에선 기계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입술에 갖다 대며 끝도 없이 기도했다. 제발 아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아이를 지키지 못해도 아내만은 잃을 수 없어요. 그것이 도윤이 처음으로 신 앞에 무릎 꿇은 순간이었다. 그 기도가 전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그 새벽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던 남자였다.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던 병원 복도 조명의 희미한 빛이 차가운 타일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도윤은 서진의 병실 문 앞에 앉은 채 그대로 밤을 새웠다. 간호사가 조용히 따뜻한 컵 한 잔을 건네주었지만 그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얼어붙은 듯했고 눈꺼풀은 무거웠으며 머릿속은 허공을 부유하는 것처럼 멍했다. 창밖에선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새어드는 여린 햇살이 병원 벽을 스치며 미세하게 색을 바꾸고 있었고 그것은 아침이 밝아왔음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처럼 다가왔다. 도윤은 자리를 일어나 서진이 누운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호흡기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이불 아래로 비치는 배는 여전히 둥그렇게 부풀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 손은 언젠가처럼 그를 위로해주던 따뜻한 손이 아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차분하고 조용했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나. 여기 있어요. 여보, 지금 옆에 있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무거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는 심장 박동이 멈춘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수술을 통해 아이를 먼저 꺼내야 합니다. 산모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지만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더 선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들어와 준비를 시작했고 곧 서진은 조용히 이동되었다.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병실을 가로질러 복도를 따라 퍼졌고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따라 나섰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은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 숨은 깊고 천천히 꺼내는 숨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두 손을 모아 쥐고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수술실 등은 여전히 붉게 켜져 있었고 복도 한편에선 새벽 청소원이 먼지를 쓸고 있었다. 그 청소 소리가 오히려 병원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유일한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는지 도윤은 모른다. 다만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심장은 순간 멎는 듯했다. 간호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산모는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는 안타깝게도 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입을 꾹 다물었다. 목구멍에 돌멩이가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심장이 조용히 찢어지는 느낌만이 또렷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서진은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의료기기들이 그녀의 곁을 둘러싸고 있었고 링거와 주사기들이 그녀의 몸에 꽂혀 있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순간이었다. 그러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간호사였다.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아이의 물건이에요. 정리해드릴게요. 도윤은 그 봉투를 받아들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안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과 병원 태그,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못한 신생아용 체온계가 들어있었다. 그는 병원 로비로 내려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손에 쥔 종이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스치며 그의 어깨 위로 흘렀다. 그 빛은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하는 빛이었다. 그의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고 병원은 여전히 조용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초음파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작고 흐릿한 생명체의 윤곽선이 사진 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는 매일 너를 상상했단다. 너를 안는 날을 기다렸단다. 그런데 이제는 너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구나. 그날의 아침은 그렇게 밝아왔다.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울고 있는 것 같은 얼굴로 도윤은 병원 벤치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지금 너무 조용해서 한 사람을 더 불러들이는 것조차 두려웠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병원 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였다.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나무는 꺾이지 않았다. 도윤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버텨야지. 당신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나도 끝까지 버텨볼게요. 그것이 그날 아침 그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약속이었다. 장례식장은 한적했고 겨울비가 내리듯 조용한 슬픔이 공기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도윤은 작은 기도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흰색 유골함이었다. 생명이 다하지 못한 존재의 흔적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아이의 몸은 너무 작아 관도 따로 만들지 못했다.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작은 천에 싸서 넘겨준 것이 전부였다. 화장 절차는 그만큼 짧았고 간단했다. 그리고 너무 조용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었다. 아내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작고 불완전한 죽음을 알릴 수 없었다. 아이는 세상에 온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졌다. 그날 오전 도윤은 장례식장 옆 기도실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아직 정하지도 못한 이름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름을 몇 개씩 적어두었고 태어난 후 얼굴을 보고 고르자며 미뤄두었었다. 그중 하나가 생각났다. 하늘이라는 글자 하나를 그는 종이 조각에 적었다. 그리고는 그 조각을 유골함 아래 살짝 밀어 넣었다. 하늘, 너의 이름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을 거야. 도윤은 속삭이며 유골함을 품에 안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그를 감싸 안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물샘은 이미 마르고 있었고 가슴은 멍든 것처럼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납골당은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흰 벽돌로 지어진 단층 건물 안에는 무표정한 선반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선반에는 누군가의 이름과 생물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도윤은 안내를 받아 아이의 유골함을 잡고 낮은 칸에 안치했다. 유골함은 다른 것들에 비해 너무 작았고 그 앞에는 어떤 사진도 어떤 꽃도 놓여있지 않았다. 그는 잠시 자리에 앉아 하늘의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아직도 네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기다려줘. 하늘아.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혼자 택시에 올랐다. 창밖은 비가 내릴 듯 흐렸고 거리엔 주말 아침의 적막함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부터 무거운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열쇠를 넣고 문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고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집 냄새가 마음을 더 깊이 저며왔다. 그는 구두를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제서야 신발을 벗고 마루로 향했다. 부엌으로가 물을 한 컵 마셨지만 목은 마르지 않았다. 그는 서랍을 열어 아기 용품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다. 모자, 손싸개, 양말, 아기용 칫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 상자 위에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무언가 정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호사에게 부탁해 서진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기계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우리 아이는 떠났어요. 너무 작고 너무 조용히 갔어요. 이름도 불러주지 못했는데 당신이 깨어나면 내가 모든 걸 이야기할게요. 아니, 어쩌면 말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그냥 손만 잡고 있을게요. 도윤은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 곁에 앉아 밤을 보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을 알렸고 도윤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깨어나줘요. 제발 깨어나서 내 손 다시 잡아줘요. 그가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문 너머에서 들리는 기계음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그려지는 듯했고 눈을 뜨면 침대 옆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만 더 선명해졌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고 아내도 지켜내지 못했다. 나는 그저 혼자 남겨진 사람일 뿐이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상자 위에 있는 유골함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하늘아, 나는 아버지가 되기엔 너무 부족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창밖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리고 끝도 없이. 창밖에는 미세한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있었다. 유난히 조용했던 그날 오후 도윤은 병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고 의료기기들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어떤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처음 그녀를 봤을 때처럼 따뜻한 미소나 장난스러운 눈빛은 없었고 대신 차가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유리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윤은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그녀가 다시 눈을 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도윤은 그날도 아침부터 병원에 있었다. 간호사가 그녀의 상태를 점검했고 의사는 더 이상 약물 반응이 미미하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장과 폐 기능이 천천히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앞의자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진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아기랑 함께 가고 싶은 바닷가, 아이에게 처음 읽어주고 싶은 동화, 함께 걸어가고 싶은 봄날의 공원, 그런 자잘한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줄은 비어 있었다. 그는 펜을 꺼내 조심스럽게 적었다. 당신이 내 손을 다시 잡아주는 그날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그 문장은 곧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 벨이 울렸다. 도윤은 일어서서 복도로 달려갔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의료진의 손짓에 따라 문 밖에서 대기하며 병실 안을 바라보았다. 서진의 몸이 약하게 흔들렸고 의료기기의 알람 소리가 빠르게 울리고 있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마지막까지 집중했지만 점점 고개를 숙이는 간호사들의 표정이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다. 몇 분 후 의사는 침묵 속에 다가와 작게 말했다. 강서진 씨, 오늘 오후 4시 17분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두 다리는 힘을 잃었고 그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텅 빈 동굴처럼 횡했고 눈물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저 깊은 숨 하나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도윤을 부축해 서진의 병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얼굴은 놀랍도록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아주 오래된 잠에 빠진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 도윤은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차가워진 손끝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는 속삭였다. 여보, 이제 정말 다 갔네요. 아이도 그렇고 당신도 나만 여기 남았어요.
그런데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없이, 아이 없이 이 집에 돌아가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손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결혼식 날 서진이 입었던 드레스의 주름, 결혼 후 첫 겨울 함께 만든 호빵의 맛, 첫 번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울던 표정, 그리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이 함께 나눈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입을 열지 못한 채 오직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는 정말 잘 가요, 여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잊지 않을게. 그리고 당신이 어디 있든 나는 항상 그곳을 바라볼게. 장례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의사는 도윤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고 병원 직원이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도왔다. 서진의 시신은 조용히 하얀 천에 쌓여 이동되었고 도윤은 그 과정을 묵묵히 따라갔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고 그날도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장례가 하나뿐이었다. 도윤은 서진의 이름이 적힌 조문판을 바라보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부모님도, 친구도, 동료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보내고 싶었다. 그건 서진의 삶이 그랬 것처럼 조용하고 담담한 작별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서 빈 장례식장에 앉아 서진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가만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살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는 무릎 위에 양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다. 당신이 좋아하던 고요한 바람이 오늘 창밖으로 불고 있었어요. 당신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여보, 그 바람 따라 잘 가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고 창밖에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가늘었지만 끊임없이 창을 두드리며 마치 그녀의 마지막 인사처럼 가슴을 적시고 있었다. 서진의 장례식은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흐린 아침에 치러졌다. 장례식장 복도엔 바람이 스며들었고 제단 앞에는 하얀 국화 몇 송이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도윤은 새벽부터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떠나보내기 위해 가장 차분한 얼굴로 가장 조용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어깨엔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은 이미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눈빛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발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가 서진의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들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는 배우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마지막 길로 안내했다. 장례식장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느 누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장례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의 친정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결혼 이후 점점 멀어졌으며 직장 동료들도 그녀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그 사실이 서진을 더 외롭게 만든 건 아닐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안고 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들을 이해했고 그런 삶을 선택했다. 관은 천천히 리무진에 실렸고 도윤은 그 뒤를 따랐다. 장희차는 국립추모공원으로 향했고 서울 외곽의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다. 차 안에서 도윤은 그녀의 사진을 무릎에 올려두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도 먼저 보내고 이제 당신도 이렇게 보내네요. 내가 너무 무력해서 당신도 못 지켜준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살아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함께 웃어줘서. 도착한 추모공원은 사람 하나 없이 고요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주변의 산자락엔 겨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조문객 없이 진행되는 발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청하자 도윤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아 이마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시 사진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의 관이 화장장으로 옮겨지고
장치가 작동하자 불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서 있었다. 어떤 말도 어떤 눈물도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듯했지만 그의 가슴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1시간이 흐른 뒤 그는 흰천에 쌓인 유골함을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엔 무언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와 함께한 사계절, 그녀의 손이 머물렀던 찻잔, 그녀가 웃으며 다림질하던 셔츠의 주름,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그의 몸속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그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고 다시 리무진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들은 색을 잃은 수채화처럼 희미했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부르던 그의 이름, 겨울밤 전기장판 위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바라보던 텔레비전 소리,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리는 기억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는 눈을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삐기를 건너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현관 앞에서 망설였다. 손에 든 열쇠가 낯설게 느껴졌고 문고리를 잡는 손끝이 떨렸다. 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 공기가 그를 감쌌다. 그는 마루 한가운데에 앉아 유골함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오며 집안 구석을 비추었고 그 빛은 서진이 앉았던 소파 끝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는 손끝으로 바닥을 쓸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 집이 텅 빈 게 아니라 당신이 없는 거야. 당신 없는 이 집은 그저 벽과 바닥만 남은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도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는 세상의 끝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더 깊이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혼자서 조용히 살아남고 있었다.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하루가 또 저물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오래도록 그의 귀를 울리고 있었다. 서진이 떠난 뒤의 집은 전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창문은 여전히 오전의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바람은 이따금 책장을 넘겼지만 그 안에서 울려 퍼지던 따뜻한 기척은 사라지고 없었다. 도윤은 서진의 유골함을 거실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매일 아침이면 그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려냈다. 그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저 향을 피우듯 물김이 오르는 잔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 있던 날들을 떠올리는 것이 그의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그의 슬픔을 닦아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잊게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깊숙이 그리움에 잠겼고 그녀가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이 점점 더 아프게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안에 쌓인 옷가지들을 꺼내다가 무언가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두꺼운 겨울 스웨터 틈에서 촉촉하게 젖은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반쯤 접힌 봉투 한 장이었다. 연한 크림색 봉투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강도윤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가만히 손에 쥔 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서진의 글씨였다.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했고 잉크는 부분적으로 번져 있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탁기 안에 몰래 숨겨두는 게 참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병원 다녀온 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불안해졌어요. 혹시라도 내가 당신 곁에 오래 있지 못하게 되면 나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죠. 말수도 적고 감정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누군가는 당신을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알았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갖은 사람이었고 나를 위해 늘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아봐주던 사람, 그런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삶의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어요. 우리 아이. 아직 얼굴도 못 봤지만 나는 늘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아기가 내 배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아빠가 되는 걸 보고 싶었고 함께 키우며 웃고 싶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여보, 만약 내가 당신 곁을 떠나게 된다면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당신도 해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나는 참 많은 걸 포기했고 억울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남는 건 고마움뿐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많이 외롭지 않았어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우리 아이도 함께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늘 고맙고 미안했어요. 도윤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편지를 부여잡은 채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눈물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감싸고 지나갔다. 오래도록 얼어있던 가슴 한가운데에 따뜻한 숨결이 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서진은 끝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를 위로하고 감싸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면서도 고마웠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골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그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나 아직도 당신이 없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매일 눈을 떠도 당신이 없는 집이 낯설어요. 그런데 당신이 남긴 이 말들이 나를 조금은 다시 숨쉬게 해줘요.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정말 미안했어요. 그는 편지 옆에 있던 아기 털모자를 꺼내 함께 두었다. 그것은 이제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아이 흔적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집안에 불을 켜고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전에 서진이 자주 듣던 클래식 채널이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흐르는 피아노 소리는 조용히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고 그 선율은 마치 서진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다가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세탁기 속 젖은 편지 한 장이 그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속삭였다.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 당신이 남긴 마음 끝까지 지켜볼게요.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도윤은 변함없이 거실 조명을 희미하게 켜놓고 유골함 앞에 앉았다. 그 앞엔 서진의 편지와 아기 털모자 그리고 작게 접어놓은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예전엔 이런 고요가 서진과 나누는 평화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침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끔은 숨이 막혔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직장에서 보내오는 문자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친구들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심지어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어머니의 안부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든 관계를 차단한 채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고 그 속에서만 서진과의 기억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끄러웠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문을 두드리듯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서진이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밤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때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잦은 다툼과 오해 속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결혼 이후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서진은 그런 그를 이해하면서도 늘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당신한테 세상에서 가장 처음 손을 내민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오늘따라 그 문장이 귀에 꽂혀 떠나지 않았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거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것은 서진이 생전에 쓰던 보조 휴대폰이었고 그 안에는 오래전 저장된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손끝이 떨리며 그는 엄마라는 이름이 적힌 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뜨고 한동안 신호가 울리더니 잠시 뒤신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군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달싹였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는 겨우 말을 꺼냈다. 엄마 나야, 도윤이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흔들렸다. 도윤이니 정말이니 어디야? 너 괜찮은 거야. 목소리에는 놀람과 눈물과 수많은 시간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야 아내가. 서진이가 떠났어. 그리고 우리 아이도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다 떠나버렸어 그애.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문장 중간중간이 끊겼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다. 도윤아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너를 기다리게 했구나. 그 말에 도윤은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릴 적에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흐느끼는 소리와 숨죽인 울음이 전화기 너머로 번졌고 어머니는 한참을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그 울음은 다름 아닌 그의 마지막 단절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긴 어둠이 걷히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날 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래도록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서진이 생전에 늘 말하던 것처럼 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문을 열고 있었다. 집 앞 어딘가에서 서진이 조용히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골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 이제 그 손 다시 잡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네요. 내 안에는 당신이 남겨준 말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기차역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테니 천천히 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셔츠에 다림질을 하며 그는 문득 이런 일상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출근도 모임도 없던 시간 속에서 그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기억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마지막 인사의 연장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지금 무언가를 다시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조심스럽게 품고 있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서진과 자주 걷던 거리의 벤치를 지나쳤다. 벤치 위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 순간 서진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벤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이 남긴 말들에 기대서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 보려고 해요.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래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리고 그 실마리의 끝에는 서진이 남겨준 따뜻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울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도윤은 서진과 함께 걷던 그 길을 다시 찾았다. 남산이 보이는 언덕 끝 작은 벤치. 거기에는 지금도 오래전 둘이 나란히 앉아 아이 이름을 상상하며 이야기 나누던 그날의 햇살이 머물러 있는 듯했다. 벤치 주변엔 누군가 놓고 간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새들은 여전히 그 나무 위를 날아들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첨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엔 서진의 유골함에서 나눈 소량의 재와 함께 아이의 이름을 적은 종이와 아기 털모자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것을 벤치 옆땅에 살며시 묻었다. 그리고 작은 돌을 주워 그 위에 얹었다. 묘비도 없이 조용한 자리였지만 그는 그것이 서진과 아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했다. 도시의 소음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햇빛이 가장 먼저 닿느니 언덕에서 그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며 마치 서진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처음 만난 날 그녀의 수줍은 목소리, 첫 데이트 때 함께 마신 커피와 비오는 날 두 손을 꼭 잡고 걷던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속삭였던 말들, 모든 기억이 그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는 그 안에서 웃었고 울었고 다정했고 미안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용서했다. 자신도 그녀도. 세상을 다 담아내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 그가 품을 수 있었던 감정은 결국 사랑 하나뿐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다. 그 안엔 초음파 사진을 작게 인화해 넣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뒷면엔 손으로 새긴 작은 글씨가 있었다. 하늘 그리고 서진 그는 그 목걸이를 조용히 꺼내 자신의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 위에 닿자 무언가 안에서 울컥 올라왔다. 그 울음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참았다. 이제는 눈물보다 마음속 말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하늘아, 오늘 내가 너희를 여기에 데리고 왔어. 우리가 함께했던 그 벤치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자리,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땅에 가만히 손을 얹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되려 놀라울 만큼 단단하고 따뜻했다. 벤치 뒤편으로 이어진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낯설지 않았고 몇 걸음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듯했다. 그는 그 그림자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그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었다. 부엌에 가서 조용히 물을 데우고 차 한 잔을 우리며 유골함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엔 서진의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오늘은 작은 종이약 하나가 더해졌다. 그것은 기차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한 가게에서 서진을 떠올리며 접은 것이었다. 그는 종이약을 편지 위에 얹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렇게 조용히 내 일상에 남아있어요. 당신과 아이가 내게 남긴 모든 것들은 이 집 구석구석에 살아있고 나는 이제 그것을 지켜가려 해요. 며칠 후 그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동네 작은 책방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은 손님이 많지 않았고 하루 종일 책을 정리하거나 차를 우려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책방 구석 한 칸엔 서진과 아이의 사진이 들어간 액자가 있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한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사진은 늘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도윤은 가끔 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 가장 깊은 대화였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유골함 앞에 차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밤이면 편지를 다시 읽고 가끔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본다. 하느라 잘 자라. 오늘은 따뜻했어. 햇살이 좋아서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어. 그렇게 그는 이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부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꿰매고 엮고 단단히 붙들어 나갔다. 어느 날 벤치에 다시 들렀을 때 거기엔 누군가가 놓고 간 작은 메모가 하나 있었다.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떤 슬픔은 잊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슬픔 속에서 다시 숨쉬면 돼요. 도윤은 그 글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모든 말과 모든 침묵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게 당신과 하늘이가 내게 남긴 가장 따뜻한 유산이에요. 그날에는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따라 오래도록 걸었다. 긴 겨울 끝에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단지 이별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함께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이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조금씩 깊어지고 그 깊이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떠나기 전 남긴 단 한 줄의 편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이어붙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때로는 꿈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실 끝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끝내 지워지지 않는 기억, 끝내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 끝내 꺼지지 않는 온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본 게 언제였나요? 가끔은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오랫동안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겪었던 이별이나 사랑의 기억을 함께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면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건네는 한편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